그래서 박은식 선생이 보기에 이 유교는 자존과 독립을 위해서 반드시 성산해야 될 가치다라고 여겼습니다. 천년 이래의 우리 민족은 모든 조상에 대한 죄인이며 우리 역사는 다른 나라의 노래의 문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저는 단조사고, 신단실기, 몽배금태조의 배달족 사건과 동이족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할 텐데요. 이 책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이 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세 책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이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배달족의 사관과 그 다음에 우리 동이족사, 그리고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이족이 도대체 어디에서 살았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그 기원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는 왜 나라를 빼앗겼을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그 다음에 지식인들은 우리나라를 빼앗긴 원인이 바로 중국에 대한 사대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사대하다 보니까 명나라가 망했는데도 마음속에는 몇백 년 지났는데도 마음속에는 명나라를 품고 있었던 거죠. 중국을 사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고가 우리 스스로 소중하다. 닭은 중국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중한 사관을 걷어내고 우리 민족의 시각으로 우리의 민족사와 역사를 봤더니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사라고 하는 허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우리가 오랑캐라고 했던 중국의 사관으로 중화사상에 의해서 북쪽에 있었던 그 민족을 오랑캐라고 했던 그 민족이 우리의 배달 민족이었다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달족사가 나오는데요. 이 배달족사는 만주를 포함한 남북국의 동이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사관입니다. 유득공이 우리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편입을 시켰죠. 그런데 김교헌,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들은 좀 더 나아가서 청나라까지 우리 배달족의 역사로 편입시킵니다. 이분들은 당대 대단한 학자들이었어요. 그 학자들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으니까 라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문헌적 고증을 통해서 이분들이 청나라를 우리 배달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몽배금 태조는요, 태조 책은요, 박은식 선생이 쓴 건데요. 중국 노예로서 역사에 대한 회개의 통곡서입니다. 단조사고는요, 당군과 관련된 아주 여러 사례들을 모아놓은 최초의 자료집입니다. 신단실기는 당군과 당군 시대의 역사를 정립한 역사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통령을 역임한 박은식 선생은 황성신문의 주필이었어요. 우리가 을산의학이 체결되자 장지연이 신라 방성대곡을 써서 을산의학을 규탄했잖아요. 바로 그 신문의 주필가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은식 선생은 출판과 언론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고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하니까 이분은 망명을 하는데 만주로 망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4,000년의 문헌을 모아 편찬하는 것이 오족의 국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15년에 나라를 잃은 고통의 역사, 한국 통사를 씁니다. 그리고 나라를 되찾는 기쁨의 역사도 써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한국 독립 지열사를 1920년대 쓰시는데 여기 보시면 피예요. 피 혈자잖아요. 피로 쓴 독립운동사라는 거죠. 박은식 선생은 철저하게 유학자였어요. 유학자는 기자와 그 다음에 유교 가치를 자기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을산의학을 겪으면서 역사관의 대전환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봤더니 제일 입에 우리 당군이 있더라. 그래서 당군을 성조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유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죠.
큰 소리로 짓거리지만 실상이 없으며 세상을 속이는 도둑들, 나라의 정신을 소멸케 하는 자들, 그리고 노예 근성의 소유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근식 선생이 보기에 이 유교는 자존과 독립을 위해서 반드시 성산해야 될 가치다라고 여겼습니다. 몽베금 태조는요, 금나라 태조를 꿈에서 만나다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몽베금 태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무치생이에요. 무치생은 나라를 잃었음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박은식 선생이 스스로 자책하는 그러한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치생이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무치생이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가면서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무릇 이 땅은 우리 선조의 고토이다. 지금 그 지도상 전부를 조사하고 고대 유적을 답사해 보니 백두산은 당군 대항조의 발상지이고 현도 이북 천여리에 걸쳐 있는 앱 부여국은 단조 후의 터전이다. 요동 서쪽 이천리에 거친 영편부는 기시 조선의 경계이고 서쪽으로 금주 해안을 경계하며 동쪽으로 흑룡강을 끼고 북쪽으로 계원령을 이르기까지 모두 고구려와 발해의 강역이다라고 한 거예요. 조선시대의 영평부는 지금 현재 노령현입니다. 노령현이 바로 여기에 있죠. 합성 여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고대 강역사가 여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몽베금 태조의 내용이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넓은 강터를 여기까지 아까 그 하북선까지 보셨잖아요. 이렇게 넓은 강토를 우리 선조들이 개척하기에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충이나 거센 비바람이나 더위나 뭐 추위나 이런 것 갖고 싸웠을 뿐만이 아니라 맹수하고도 싸우면서 우리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위태한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적과 싸우면서도 이렇게 많은 강토를 열려놨더니, 큰 터전을 만들어놨더니, 만들어서 후손한테 전달해 줬더니 천여년 사이에 그거를 다 누구한테 팔아먹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여년 사이에 선조들의 업적을 다 어디에다 넘겼는데, 그런데 누구 하나 이 강토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천년 이래에 우리 민족은 모든 조상에 대한 죄인이며 우리 역사는 다른 나라의 노예의 문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예된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스스로 일러서 소중하라고 한다. 소중하라 함은 다른 나라의 노예를 스스로 만족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한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꿈에 이제 무치생이 금나라 태조를 만나요. 근데 금나라 태조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평생의 무인이라서 유교 경전이라든가 사설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대가 알고 있으면 한번 애워봐라 그래요. 그래서 무치생이 자기가 애우기 시작합니다. 살아가고 통감을 애우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금태조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조선의 고대사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건 진화의 고대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나라의 모든 사람이 처음 배우는 교과서가 모두 그런 책인가? 그렇다면 조선의 인민의 정신이 자기 나라의 역사가 없고 다른 나라의 역사만 있으니 이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처음 배우는 교과서가 이와 같으면 어릴 때부터 머릿골 속에 노예 정신이 깊이 뿌리 박혀 평생의 학문이 다 노예 학문이고 평생의 사상이 모두 노예 사상일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달족의 역사를 제대로 세운다면 땅을 잃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너네는 반드시 나라를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태조가 이 꿈에서 우리나라 조선이 조선이 망한 원인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집권층의 학정, 그 다음에 무능, 그 다음에 지식인들의 수수방관과 노예 근성이야말로 나라를 망치게 된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국가는 회생할 길이 있다. 어떻게? 교육과 신민국을 양성만이 국가를 회생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치생이 꿈에서 이제 깨달아요. 역사를 배워 민족을 개발하고 영웅으로 거듭나서 단합하면 조상의 영예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고 깨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몽베금 태조의 얘기는 우리의 배달족의 역사를 제대로 정립해서 그거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삼아서 나라를 되찾자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단조사고는 여기저기 흩어진 당군에 대한 역사서를 한데 모은 최초의 우리 당군 사료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는 조선왕조실록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25사가 있잖아요. 25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헌들을 다 철저하게 고증을 해서 그거를 사료집을 만들어냈어요. 여기 보면 김교헌, 박은식, 유근 이런 선생님들이 엮었는데 이분들은 다 대종교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종교는 우리가 당군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로 대종교를 창설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단조사고를 보게 되면은요, 당군의 혈통과 강역, 그리고 행적과 풍속 등을 통해서 당군의 역사성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당군의 역사성을 복원할 뿐만이 아니라 대종교의 당위성까지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헌 김교헌 선생은 규장각 부지학을 지내신 분이시잖아요. 굉장한 대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집은 굉장히 큰 저택이었어요. 영조시대 때 나라에서 하사한 집이 약 300여 칸에 이르는데 그 집에서 대저택에 살았는데요. 이 선조들이 대대로 내려온 책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모았던 책들이 이 집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교헌 선생은 이 책들을 보고서 다 읽었겠죠. 읽고서 우리가 신단실기를 썼던 겁니다. 신단실기는 두 개의 체제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대종교의 종교성, 그리고 하나는 당군과 당군 계승의 역사적 사실을 체계화한 겁니다. 주 내용은 고조선의 강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족동이 우리의 뿌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풍습과 문화 유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서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단실기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민족주의 사약에 깃들을 세웠다라고 평가해요. 근데 1923년에 무헌 김교헌 선생이 소천을 하시잖아요. 하실 때 그 국어학자인 김두봉 선생이 이런 추모글을 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만치라도 역사에 대한 생각을 가진 것은 모두 다 이 어른의 공이라 할 것이니 그 공의 큰 것은 중국의 사마천이 세운 공보다 더 큰 것이다. 사마천은 있는 자료로 하나의 그 체계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김교헌 선생은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사료들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 우리 민족의 배달족의 역사를 하나의 기틀을 세웠기 때문에 사마천보다 그 공이 크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던 거죠. 이게 핵심이죠. 신단실기의 핵심은 당군 강역부입니다. 당군 시대의 강역은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조룡을 넘으며 서쪽으로는 요하를 건너며 북쪽으로는 흑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기 탐라에서부터 저기 단달해역, 그리고 흥룡강, 그 다음에 여기에 북쪽으로는 서북쪽으로는 이륵고리산, 그리고 흥안령 산맥을 경계로 해서 쭉 발해까지가 우리 강역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철저하게 문헌을 고증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는 고고학이 없었잖아요. 고고학이 없었는데도 우리 고조선의 유물들의 분포도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또 하나의 핵심인 게 우리 배달족의 당군 혈통인 거예요. 여기에 당군의 조선을 갖다가 조선, 부여, 옥저, 숙신, 애맥 이렇게 나놓고요. 그 밑에 이제 쭉 그 혈통들을 쓰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여기에 기자를 반배달이라고 했어요. 왜 반배달이라고 했을까요? 반밖에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동이족은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동이족의 한 갈래인 배달족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자는 은나라잖아요. 은나라 후예잖아요. 은나라도 동이잖아요. 그죠? 동인데, 그래서 같은 동이이지만 우리 배달족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배달족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만은 배달족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배달족은 발해, 말갈, 거란, 여진, 금, 선비 등 이런 쭉 이 만주 쪽에 청나라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우리 배달족의 당군의 혈통은 이 조선과 그 다음에 이 그 청나라까지 해서 합한 대륙사관. 이것이 바로 우리 당군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대륙사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단실기 이전의 사가는 우리가 그 중화사상에 입각해서 북쪽에 있던 우리 배달족을 갖다가 오랑캐라 그랬어요. 선비도 오랑캐라고 오랑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단실기 이후는 북방민족은 우리 배달민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단실기하고 단조사고는 당군 중심의 독립적인 민족사를 정립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조사고, 신단실기, 몽배금 태조, 이거는 우리의 배달사관과 동이족 역사관이죠. 그러면 당구 이전의 역사는 우리랑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가 고고학적인 어떤 역사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큰 덩어리로 이쪽은 저희가 요하문명 배달족이 활동했던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산동, 여기 앙소문화도 있지만 황하, 산동, 여기 산동, 그 다음에 장강 이 동이가 한 묶음으로 우리가 그냥 묶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홍산문화 이렇게 되어 있고, 홍산문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앙소문화 있고, 대문공문화 있고, 여기가 함호동 문화 있고, 함호동 이게 양저문화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산문화하고 대문공문화 이쪽에 함호동 문화가 색깔이 같아요. 색깔이 같다라는 거는 같은 계통의 문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앙소문화는 좀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른 건 채도 문화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앙소문화나 그 홍산문화하고 이 문화가 다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 동유족의 문화입니다. 자, 항하, 한류, 항하 중상류의 문화를 보면은요, BC 8000년부터 쭉 시작해서 상나라까지 연결이 돼요. 일직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딱 보면 이리두 문화만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리두 문화는 중국에서 자기네,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는 다 동유족 문화인데 이리두 문화만 자기네 한족의 선조인 하나라 문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쭉 옛날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재질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다른 민족이 살았을까요? 시대가 바뀌니까 재질이 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초가집 지었지만 지금 콘크리트 집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만 자기네 하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기 한족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중국의 고민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언제 왔는지 어떻게 어디서 기원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고 있어요. BC 2330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고조선이. 자, 이거는 동이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대문고 문화, 산동반도의 문화 쪽입니다. 양사영은요, 누구냐면 양계초의 아들이에요. 양계초의 아들은 1930년대에 하버드에 가가지고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은나라 있잖아, 은어에 있는 후광유지에서 발굴을 했는데요. 요런 토질이 나온 거예요. 생토질이고 이 위에가 앙소문화가 있고 여기에 용산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상문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층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삼첩층이네, 그리고 이거는 계승관계에 있네라는 거예요. 그동안 앙소문화는 우리가 어디 문화라고 알고 있었어요? 항하 중국 문화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앙소문화부터 용산문화, 상문화까지 전부 다 하나로 계승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이족 문화라는 얘기인 거예요. 양사영이 이제 죽고 나서 나중에 이런 대문고 문화라든가 복식 문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처음부터 BC 8000년부터 쭉 하나로 일관되게 우리 동이족의 문화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장강 하루로 가볼게요. 아까 제가 함호도 문화, 좀 양저 문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장강 하류 이번에 답사 갔다 왔는데 이제 그 BC 9000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산문화라고 하는데요. 상산문화는 벽시 있잖아요. 재배하는 벽시 그 벽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야생 벽시에서 이 지배하는 벽시까지 오기까지 약 10만 년이 걸립니다. 좋은 벼를 낳았다 그 다음에 뿌리고 또 뿌리면서 이렇게 재배 벽시를 만드는데요. 우리 소로리 벽시 있잖아요. 소로리 벽시는 야생벼와
지배배의 중간 단계에 있는 벼입니다. 자, 여기 하모드 문화도 좀 봐주시고요. 능가탄 문화, 양전 문화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덕일 교수님 모시고 답사를 다닌 지 10년 좀 넘게 13년, 5년 정도 됐는데요. 답사를 다니면서 느낀 생각이 우리가 고대에 2번 정도는 문화가 크게 발전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게 BC 5천년경 전후로 한 번, 그 다음 BC 3500년에 전후로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 발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의를 얘기했으니까 동의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겠죠. 동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온 거는 설문해자입니다. 이 설문해자에서 허신은 한나라 때의 학자예요. 이 사람 설문해자에서 동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평평한 것이다. 크다는 뜻을 따랐고 하를 따랐다. 동방의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큰 하를 따랐다. 동방의 사람이다 라는 거는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평자가 되게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 평은 평평하다도 있지만 평등하다, 균등하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평자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동의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쓴 책이 호안서 동의열전입니다. 호안서 동의열전서에는요, 우리 그 요순 시대 있잖아요. 요순 시대를 지나서 하상주 3대를 거친 동의, 이 중원에 있는 동의가 자연스럽게 요와 동의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거기에 동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제는 얘기의 편장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왕제를 갖다가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방의 이라고 한다. 이라는 것은 뿌리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요것들을 합해서 우리가 동의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동방의 이인데 모든 생명을 좋아하고 모든 것의 뿌리이고 평평하고 균등하고 평등한 것을 좋아하는, 그리고 큰 화를 따르는 동방의 사람들이 바로 동이다라는 걸, 우리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명과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생명 있는 것들을. 저희 아까 상상문화 얘기했을 거예요. BC 9,000년경에 시작되는 그 문화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상상문화가 BC 9,000년부터 태양숭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이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태양숭배 사상입니다. 옛사람들은요, 고대인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릇, 용품 이런 거에다 그렸어요. 이렇게 태양을 그렸다라는 거는 태양을 숭배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산동반도에 있는 천대산의 엄각화입니다. 이 암각화에 보시면 해와 달이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해를 뒤에서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더 크죠. 뒷사람들은 좀 작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정도 되겠지요. 근데 그 산해경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양의 한가운데 의춘소문이라는 산이 있는데 해와 달이 돋는 곳이다. 혼민국이 있다라고 해요.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은 언제 어느 시기에 써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견이 없이 공통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뭐냐면, 초나라 사람들이 동의에 대해서 쓴 동의 신화집이다, 신화인문지리서다라고 하는 데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아까 그 암각화 있는 옆에 있는 평평한 곳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 평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멍을 팠더니 이 돌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서 팠더니 이런 구멍이 나와서 제가 같이 갔던 분의 지팡이를 갖다가 여기다 올려놔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그늘로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산해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해와 달을 머물게 하여 서로 뒤섞여 뜨고 지지 않도록 하기에 그 길고 짧음을 주관했다. 그러니까 절기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때 절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소금천시는 대문구의 이쪽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소금천시가요, 새를 간직명으로 삼아서 주관을 하는데,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을 갖다가 봄은 제비한테 담당하게 하고 여름은 까치한테 담당하게 하고 가을은 종달새한테 관장하게 하고 겨울은 금개라고 하는 새한테 관장을 하게 합니다. 금개는 뭐냐 하면 그 닭의 벼슬을 갖고 있고 깃털은 꽁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를 우리는 금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태양에 관계된 이러한 그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태양에 있던 그 조각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라냐면 가장 오래된 천문학적 실물 자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하모드 문화 BC 5000년경에요. 이 똑같은 상하에다가 태양을 지고 있는 새가 있어요. 똑같은 그림이 대문구 문화에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문화의 연결성이에요.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항상 태양 속에는 새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새는 태양을 지고 있을까요? 옛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경험으로 자전이 있잖아요.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뜨고 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옛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새가 지고 날아야만이 우리가 해가 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산해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양고기의 분목에 있는데 한 개의 해가 막 떠오르자 한 개의 해가 막 떠오르면 모든 해가 새에 실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산해경의 주석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곽박입니다. 곽박은 위진 시대의 진나라 사람이에요. 이 진나라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새를 갖다가 세 발 달린 까마귀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세 발 달린 까마귀 우리 삼조고죠.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우리 고구려 문화의 그 상징과 똑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앙소문화의 도자기 파편에도 이렇게 삼조고가 많이 나옵니다. 요것도 보시면은 이거는 큰 도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요만큼 팽이 형태인데 요만큼 커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다 묻냐면 시신의 발치에다 묻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바로 눈을 떴을 때, 시신이 눈을 떴을 때 마주보는 곳에다가 싣습니다. 요곳의 의미는 당신의 영혼을 내가 저 하늘로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새, 니꼬르, 태양은 하늘에 있죠. 그래서 새가 태양을 지고 나른다고 했기 때문에 또한 새 숭배 사상은 가장 우리 동이족의 문화 특징의 하나입니다. 자, 새는 BC 5000년경의 조보국 문화, 이 조보국 문화는 요하 쪽에 있는 문화입니다. 조보국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산 문화로 이어지는데 홍산 문화에 수많은 많은 옥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대몽구 문화입니다. 대몽구는 이거 전부 다 제기들이에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하늘 왜 향해요? 제사 지낸 제기인데 내 조상이 거기 왔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난생신화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몽구 문화는 소호씨가 소호씨가 다스렸던 지역이다라고 하는데요. 소호씨는 새를 숭배해가지고 관직명까지 새 명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담자가 나중에 노나라에 가게 됐는데요. 노나라 소공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소호씨께서는 왜 새를 관직명으로 삼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담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손조인 소호씨께서 왕위에 오를 때 봉조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새를 별이로 삼아서 조사가 되어서 새를 관직명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기 새를 관직명으로 삼았다고 하니까요. 자, 우리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새는 집비둘기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누구겠어요? 독수리는 국방부 장관이겠죠. 그 다음에 재와 별을 관장했던 새는 매입니다.
그 다음에 뻐꾸기는요, 국토교통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떠드는 종달새는 뭐겠습니까? 대통령실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문고 문화, 영산 문화에는 굉장히 많은 토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옥기에도 새 형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가 중요하다라면 그 새를 숭상하는 그 종족의 정신 신앙이겠죠. 그리고 종족의 상징일 겁니다. 그죠? 상징일 건데요. 상나라와 진나라의 조건사라에 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난생신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정보들, 표현물들, 이런 거 사상들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들은 우리 지금 역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죠.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면 지금은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메모를 하죠. 어쨌든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을 하는데 그때 당시엔 기록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것도 후손들한테 전해야 되잖아요. 후손들에 전해야 될 역사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새가 있어요. 새가 있어요. 앞뒤로 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물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새를 보세요. 새가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곧 날아갈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아주 역동적인 새의 모양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새 부족과 물고기 부족이 싸움을 했는데 새 부족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고기 부족과 새 부족 사이에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묘조구 문화인들이고요. 여기 반파인들인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거는 너무 깊이 가니까 얘기는 않고 일단 이렇게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늘의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중상국이라고 있어요. 동이족 국가. 나중에 또 이제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중상국 국가가 있는데 중상국이 연나라를 쳐가지고 청동을 뺏어와요. 뺏어와가지고 그걸로 솥을 3개를 만들어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데 그 역사를 갖다 솥에다가 명문으로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거에 같은 동이족이기 때문에 그 동이족에 기대어 본다라면 그거에 중상국에서 했던 그 제사를 모셨던 것에 기대어 본다라면 이것도 또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요. 여기 보시면 이것의 이 항아리에서 남자의 유골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새가 있죠? 물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새가 물고기를 먹었어요. 잡았어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다 얘기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토끼가 있네, 오리 있네, 이건 뭘까요? 요거는 이 신권을 상징하고 고대에서는 이 X는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신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부족이 물고기 부족을 완전히 제압한 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새들 문양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요.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동이족의 새 숭상을 하고 있는 묘조국 문화의 모양들입니다. 아까 하모드 문화 기억하라고 그러셨죠? 장각 밑에. 그 하모드 문화에서도 새 숭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BC 5000년경에 나타납니다. 요거는 수조예요. 상아로 만든 수조이고요. 새 모양이죠. 여기는 수조통이에요. 또는 수조 선잡이라고 하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새들이 연달아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하모드 문화가 바로 새에 올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숭배 사상에 올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강의 수많은 이렇게 여기도 새를 숭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런 데에 이런 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역동적인 새 모양입니다. 자, 새 다음으로 새만큼 많이 나온 게 돼지 숭배 사상이에요. 돼지? 처음 들으신 거죠? 아마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 돼지 숭배 사상인데요. 여기가 흑룡화 문화입니다. 흑룡화는 최초의 집단 거주,
한 곳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이 구멍들이 거주지예요. 거주지가 150개 정도가 나옵니다. 150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한 집에 4명 정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4 곱하기 150 하면 한 400명에서 600명 사이의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요, 그 주거지처럼 큰 게 3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정치적인 행위를 했을 거예요. 모여서 뭔가를 하늘의 제사를 지냈거나 어떤 모여서 회의를 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최초의 한호가 이렇게 파져 있어요. 이 한호가 파져 있다는 거는 예부의 적으로부터 안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맹수로부터 그 조건들을 보호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홍룡화 문화에서 장례풍습에서는요, 집 안에다가 시신을 묻었어요. 이 얘기는 삶과 죽음이 떨어져 있지 않다, 같이 있다, 연속적이다 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조상이 우리를 잘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조상 숭배 사상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시신을 묻을 때 바로 뼈목걸이로 돼지를 묻었어요. 이 돼지는 나중에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흑룡화 문화의 사람들은 돼지를 토템으로 삼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돼지가 점점 발전해서 홍산 문화의 이 옥저령이 되었을 것이고, 이 옥저령이 점점점 발전을 해서 이렇게 십자형 용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이게 장강하류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하모드 문화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돼지예요. 돼지가 눈이 있죠. 그럼 이건 뭘까요? 요거는 해를 품고 있어요. 해를 품고 있는 하늘돼지예요. 하늘돼지고요. 이거를 하늘돼지는 곡물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 마오족 있잖아요. 마오족은 벼의 용어를 부르는 그 의식을 행하고 있어요. 흉년이 되면은요, 이 사람들은 살찐 암돼지를 삶아요. 그래가지고 살찐 암돼지의 내장을 있잖아요. 내장을 통해서 하늘에 제사 지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암돼지의 영혼이 하늘로 날아가서 벼의 영혼을 데려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돼지는 이제 대문구 산동반도에 있는 이 대문구 돼지는 굉장히 이제 대문구에 가면은 많이 출토가 돼요. 거의 무덤의 3분의 1이 돼지뼈가 출토가 되고요. 무덤에는 돼지뼈가, 그러니까 한 무덤에 37개나 되는 돼지뼈가 발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돼지를 우리가 숭배했냐라는 거죠. 그죠? 왜 돼지를 숭배했을까요? 우리가 당 현종 시대에 궁중비사라든가 일상의 문화들을 적어놓은 잡다한 것들을 적어놓은 명왕잡록이라는 책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두칠성을 7돼지로 묘사했어요. 또 춘추 설제사에서는 북두칠성의 전기가 흩어져서 돼지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돼지를 숭배한 거는 북두칠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의 온기가 바로 돼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돼지를 이렇게 숭배를 했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요거는 아까 우리가 새 얘기했죠. 새, 태양 얘기했죠. 태양, 그 다음에 돼지 얘기했어요. 이게 삼일일체가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태양을 가슴에 품고 있는 새가 이 날개로 돼지로 삼고 있어요. 이게 삼일체가 다 포함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재질이 뭐예요? 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의정은 옥도 숭배를 했던 거죠. 자, 옥은 아까 말했던 흑룡화 문화에서 처음 옥기거리가 나오면서 여기 수암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데요. 여기 한 400km 정도가 더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온 옥의 재질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무남리가 있는데, 그 강원도 무남리가 있는데, 무남리에는 이 옥 기고리와 똑같은 문양이 나와요. 거의 같은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나온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이 홍룡화 문화를 계승한 사회 문화에서는 이 어린아이 집 안에서 집안의 거주지에서 어린아이 무덤이 나왔는데 거기를 파보니까 바로 옥비 세 쌍이 나왔어요. 쌍쌍으로 대중소 옥비 세 쌍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떤 의례의 제사의 대상이 되었을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때부터 점점 신분이
분화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흉흉한 문화를 쭉 연결해서 보면은 또 홍산 문화가 있죠. 홍산 문화는 굉장히 많은 옥이 있습니다. 20여 종이 넘는 옥들이 나오고 있죠. 이 옥에서 홍산 문화는 애옥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애옥지방, 옥으로 제사를 행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왕구규가 이 있잖아요. 이 기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옥으로 제사를 신을 섬기는 것. 본래 의미는, 이 애자의 본래 의미는 옥으로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홍산 문화하고 왕구규가 말한 거하고 딱 부합이 되죠. 맞는 거죠. 자, 우리는 대문구 문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산동 문화. 거기를 갔는데, 거기를 가면은요, 대문구 문화의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이 홍산 문화 말기에 해당하는 것이 대문구 문화의 중기에 해당해요. 이때부터 여기도 옥만 다 매장을 합니다. 이 옥을 그럼 어떻게 생각했냐? 신과 소통하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양정문화 갈게요. 양정문화는 어마어마한 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양정문화는요, 우리가 국가급 문화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머리를 장식한 옥들이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국가급이라고 한다면 국가를 운영하려면 어떤 문화적인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신앙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 국가의 국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그 부족들 또는 국가들의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신앙하면 하늘 숭배도 있을 것이고 조상 숭배도 있을 것이고 우주 질서에 대한 신앙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수단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옥입니다. 그래서 옥을 머리에 갖고 있는 거는 하늘과 조상과 소통하는 자, 또는 하늘과 조상을 연결하는 자,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동의정은 옥을 이렇게 숭배했는데요. 홍산 문화, 그 다음에 대문구 문화, 그 다음에 양정 문화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옥을 갖다가 매장하는 풍습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요거는요, 신인 수면 문인데요. 여기는 사람 얼굴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짐승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은 그 민족이 양정문화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은 그들의 토템이 아마 여기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호랑이와 돼지가 섞여 있는 얼굴이에요. 호랑이와 돼지와 인간이 섞여 있는 이 수면무는 인간과 신이 합일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양은 주로 왕으로 추정되는 그런 무덤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 추정되는 그 무덤에서 나왔다면 왕은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요, 옥종이에요. 여기가 동그랗죠? 요거는 하늘을 뜻합니다. 여기는 사각으로 돼 있죠? 요거는 땅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신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뭐예요? 눈. 이 눈들이 굉장히 부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홍산 문화는 타화라는 기법으로 이 눈들을 만드는데요. 이 양정 문화도 똑같이 타화 기법으로 이 눈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춥고 덥고 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촉감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묘사할 수는 없어요. 그런 존재가 누구? 신. 네. 신을 바로 이 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다가 이런 것들을 넣었던 거는 시신을 통해서 잡기를 귀신을 내쫓는 역할을 하지만 산자한테는 경외감과 공포를 주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홍산 문화는 아까 말했듯이 계속 능가탄을 가서 능가탄에서 또 이렇게 대문구, 능가탄, 그 다음에 양정 문화까지 쭉 이어지고요. 토기는 이렇게 앙소 문화랑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아까 제가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문화의 종류가 이게 똑같아요. 동시에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동시에. 자, 여기가 바로 홍산 문화인데요. 이 홍산 문화가 대동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항아가 떨어지는 길 있죠?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항아의 물줄기를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줄기를 타고 가면은 물줄기는 그러니까 육류로 가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물줄기는 되게 물을 이용한다면 되게 빨라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동이족의 가장 특징 중 하나가 또 난생신화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사마천 공원에서 찍은 난생신화인데요. 난생신화는 뭐예요?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민족의 시조가 되거나 아니면 건국을 하는 사람이 난생신화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른 시기에 난생신화는 어디예요? 사기, 근본기에 실려있는 은나라 시조 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지, 설은, 자, 아버지는 제 전욱이에요. 아버지인지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떨어뜨렸으니까. 제 전욱은 황제, 전욱, 제곡, 요순, 오제 중에 세 번째의 임금인 제곡의 차비가 누구냐면은 바로 그 간적이에요. 그런데 이 간적이 목욕을 하러 갔어요. 목욕을 하러 갔더니 하늘에서 뚝 하고 알을 떨어뜨리네요. 현조가. 그래서 그거를 먹었어요. 그거를 먹었더니 먹고 난 게 이제 설인 거죠. 그래서 설은 은나라 시조가 되고요. 똑같은 구조로 전욱이 있어요. 전욱은 2대 임금인데요. 진나라의 그러니까 전욱의 후손인 요수라는 사람이 배틀에 앉아서 열심히 배를 짜고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요, 알을. 그래서 그거를 먹었더니 대업을 낳았어요. 그 대업이 진나라의 선조가 됩니다. 이렇게 그 난생신화는 우리가 그 시조라든가 건국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고구려 건국신화, 주몽신화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가야의 김수로 신화 있죠? 또 우리 신라신화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국의 서원왕 신화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신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화는 저는 역사를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글자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러면 상징이라는 말이 사실은 딱 안 와닿아요. 그죠? 안 와닿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관념이라든가 개념 같은 것들은. 그런데 그 생각들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그럼 난생신화는 천손사상과 태양숭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난생신화가 그런 천손사상과 태양숭배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이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 때 내내 이파리가 없다가 지금 이파리가 새싹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태양이 생명을 낳고 기른다는 거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알 수가 있는데요.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와 똑같은 의미가 눈에 보이는 걸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알에서 삐약삐약하고 태어나죠. 병아리가 태어나죠. 알이 생명을 낳네? 그것과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을 갖다가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태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떨어뜨렸잖아요. 천손사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원래 태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문화대상징사전에 태양은 본래 알은 본래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가 그 태양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잊어버리고 알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신화는 상징을 쓰는가예요? 그거는 우리 기억과 관련이 있겠죠. 문자가 없던 시절에, 아니면 문자가 보편화되지 않던 시절에 우리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을 동시대인 사람들과 또는 후손들에게 전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냈어요. 쉽게 만들어내서 전달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삶의 표현물들, 그러니까 뭐 그릇이라든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승을 했어요. 그래서 상징이 같으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똑같은 종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징은 종족의 기업과 사회 구성원들과의 중요한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DNA가 있잖아요. 그 생물에는 DNA가 있잖아요. DNA가 있는 것처럼 문화에도 DNA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난생신화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여기가 이제 용산문화를 나에서 BC 2700년도에 이제 이게 알이 발굴이 됐어요. 제가 1차 사료를 통해서 난생신화의 분포들을 한번 그려봤어요. 번박하게. 그랬더니 이러한 정도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방금 동이족에 대해서, 동이족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봤어요. 태양, 새, 돼지, 옥, 난생신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동이족의 문화이고, 이런 문화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항유하고 있으면 동이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동이족의 난생신화의 분포도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 얘기는 바로 우리 동이족들이 이만큼 넓은 범위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저강 하류에 있는 동이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양저 문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급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고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성은 나중에 생겨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중요한 것들을 배치를 하는데 이 요사는 제단이에요. 제단이고 제사를 모시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평은 평민들이 사는 곳이었고요. 여기 그 북촌은 바로 이 고성하고 고성을 가기 전에 어떤 지배계급이 살았던 곳이고요. 이 오가부는 옥을 가공하는 장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양저문화는 삼중의 고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에 이제 그 중심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의뢰의 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리가 있는데요. 여긴 굉장히 수리 기술이 뛰어났어요. 하모도에서부터 수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여기 중심부와 그 다음에 그 의뢰를 했던 의뢰의 그 두 번째 부분과 그 다음에 수리기술 사이에는 수로로도 통한 수문도 있었지만 육문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왕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리시설을 갖춘 완벽한 구획된 도시국가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설계한 도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양저문화는 국가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옥종은 신권을 상징해요. 이 옥종하고 이 오고라고 그 다음에 이 옥벽이 3종 세트가 나온 거는 유일하게 나온 거가 바로 이 양저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골은 아까 이 옥정은 말씀드렸고 이 오골은 여기 보면은 그 신의 얼굴 있잖아요. 신인 수면 무늬가 있는 이 신이 있고 여기는 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과 소통하는 자인 거예요. 인간과 신을 소통하는 자, 우주 질서를 중지하는 자라는 의미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곤장인데요. 이 곤장,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곤장이 이렇게 한 면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쫙 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곤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 무늬와 신인 수면 무늬와 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저 문화는요, 계급 사이였어요. 여기에 보시면 왕족이 있고 그 밑에 귀족이 있어요. 그 밑에 장인과 그다음 무사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민 계급이 있는 이러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사회 분화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양저 문화는 나중에 이제 없어지게 되잖아요. 양저 문화가 이제 사라질 때 이 양저 문화가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옥기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양저 문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화 문명의 초기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 요소들이 다 합쳐진 다원 일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중국이 56개의 민족이 연합된 국가잖아요. 연합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현재의 중국의 이런 연합된 국가의 형태가 사실은 저 양저 문화에서부터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저 문화는 지금 계속 봤지만 우리 동이족의 문화였잖아요.
동이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양저 문화는 우리 동이족의 문명의 중심이다, 핵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산동 지방에 가면은요, 여기에 임기시가 있어요. 임기시에 동의박물관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은 주인공들을 갖다가 복희씨, 소호씨, 그 다음에 순임금, 그 다음에, 여기가 순임금, 여기가 치우씨,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여기가 복희씨가 다스리는 지역이고, 여기는 소호씨가 다스리는 지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상이에요. 소의 후손들이 우리 동이족 국가잖아요. 소의 후손들이 세운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거국, 담국, 서국입니다. 거국은 아마 서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국은 조금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국은 좀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좀 생소하죠. 이 거국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담국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진봉기에 아까 난생신화 할 때 진봉기가 있었잖아요. 그 진봉기에서 사마정이 사기세근에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담국뿐만이 아니라 진나라, 조나라도 소씨의 후손이다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 담자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A를 잘 알아서 공자가 A를 물을 정도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으로서의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아까 제가 이 담자가 노나라에 가가지고 군주하고 맞는 대화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규 봉친의 주인공이에요. 이게 뭐냐면, 부친이 이제, 부모가 병에 걸렸는데요. 사슴에 젖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사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 담자가 어딜 가요? 사슴 물이 있는 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젖을 좀 짜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갔는데 마침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담자가 나 사람이야 라고 이제 가죽을 벗으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건졌고 사슴의 젖도 이렇게 얻어가지고 부모를 살렸다라고 하는 얘기의 주인공인데요. 그래서 효행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번에 26년도에 이번에 갔을 때, 24년도에 갔었네요. 24년도에 갔을 때 여기에 담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서벽과 북벽이 남아 있었는데요. 판촉 기법으로 했어요. 판촉 기법이 우리 고유한 건축 기법이잖아요. 성을 쌓는 기법이잖아요. 그 기법으로 지은 거고요. 지금 산동에서는 남아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성벽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차례 발굴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봉조 무늬가 있는 방기와 장식 1점이 출토가 됐어요. 이 얘기는 이 담국이 새 숭배 사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기 문화적 코드들은 계속 나라들마다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14년에 올나라에 병합이 됩니다. 다음은 거국을 보는데요. 거국은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 그리고 상나라까지 쭉 계속해서 토착적인 동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문화들이 중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국은요. 성이 영성시고요. 또 거국은 이제 상나라 때 동이족이 세운 토착가예요. 그런데 상나라는 주나라한테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주무왕이 상나라를 갖다가 멸하고 나서는 소의 후손인 자를 거에 이제 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나라 시대 때만 해도 약 700년 동안이 존속이 되고요. 춘추 전국 시대에는 국력이 굉장히 강성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강성한 데는 경제적인 활동도 있었고 군사적인 활동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교육이 있었어요. 교육. 숙문이라고 하는 거국의 재상이 있는데 3년을 하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 3년 하면서 말도 수레도 많아졌는데 이 3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그냥 죽은 거예요.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는 3년 하면서 말과 수레가 많아졌는데 지금 내가 홀로 남게 되었는데 내가 이 일은 장차 이것으로 끝날 것이다. 네가 3년만 하고 오면 이 일은 끝나는 거야. 그런데 또 말하길 뭐라고 했냐면 군자는 시와 서와 외를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사치와 방탕한 마음이 생기고 또 소인이 농사를 좋아하지 않으면 반드시 도둑질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인이 길쌈을 좋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음란한 행실이 생긴다.
배웅을 좋아하는 것은 곡식을 기르는 것과 같고 마치 새가 날개를 가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그 열이 또 교육적인 관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국은 칠정을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이 솥은 이 정은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삶거나 뭐 고기를 뭐 이렇게 하는 조리하는 그런 조리 기구잖아요. 제사 때 쓰는 조리 기구였는데 신분이 생기면서 점차 신분을 나타나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자는 구정의 제도를 따랐고 제후는 칠정의 제도를 따랐고 대부는 오정의 제도를 따랐고 사는 삼정의 제도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는 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칠정의 제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 제후의 제국이면서 그 주나라의 제도를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자체적으로도요, 그 합회가 있었어요. 자체적으로도 합회가 있었고, 군사도 너무너무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싸운 거예요. 싸우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시 맹강녀 곡장성이라고 하는 그 맹강녀가 자기 남편을 찾으러 가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 알려진 거예요. 이 거국하고 제나라하고 싸울 때에 제나라 장수 기장이 나가서 그 거국하고 싸우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강녀가 가가지고 막 울죠. 울었더니 담이 허물어지고 이 맹강녀는 바다에 몸을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시황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알고 있었냐? 그거는 폭군들에 대한 어떤 증오나 미움이 있었을 거잖아요. 일반 백성들한테. 그래서 폭군에 대한 증오가 이게 이제 그 진시황하고 연결되면서 우리가 이야기가 잘못 전달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국은 멸망을 343년에 이제 제나라한테 서기 전에 제나라한테 멸망을 하는데요. 멸망 원인이 너무나 잔혹한 노예 제대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를 잡아오면 포로를 묻는 그러한 인부로 사용하고요. 칼을 만들면 칼을 시험하는 거를 노예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어떻게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봉기를 일으킨 거죠. 평민도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또 제후들 간에도 굉장히 사이가 갈등이 심해가지고 나라가 제나라한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시 후손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우리는. 네.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왔죠. 혼혼의 후예요. 소의 후손이다라고 김유신 열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신의 가야는 자기가 소의 후손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신라인들도 자기가 소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당고 김씨 부인 묘비는 신라인이 당나라에 가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었는데 거기에 묘비명이 세워 있었던 거죠.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시가 원래 우리의 원시조이고 중시조는 일제이다. 그런데 흉노의 조정에서 기순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기열전에 보면 사기의 이장군 표기열전에 보면은요, 이 곽거병이 이제 그 흉노를 치러 갔잖아요. 흉노를 치러 가가지고 호냐양의 아들과 상국과 도의를 체포했다. 그리고 그들의 수급과 포로를 8,000급을 얻어가지고 얻었고 휘조왕이 하늘의 제사 지내는 금인을 거두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이때 포로로 그 일제가 잡혀와가지고 한무제의 마국간에서 마구 이제 말을 돌보았단 말이죠. 이렇게 돌보았는데 어느 날 한무제를 암살하는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무제한테 얘기를 하니까 한무제가 이제 평정하고 나서 일제한테 투라고 하는 관직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성씨도 하사하는데 김씨를 하사합니다. 왜? 금으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금인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금씨를 하사한 거죠. 그래서 신라인들은 이들의 정체, 자기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무왕 비문에도
투후 제천의 후손이라고 쓴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문무왕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김유신, 그러니까 가야의 왕족인 김유신의 동생이 문이잖아요. 그 문이이기 때문에 자기네 정체성, 이렇게 귀족이 또는 왕족이 그런 자기 정체성을 거짓으로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특히 조선시대에 우리가 빗대어 보더라도 조선시대의 그 선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어떤 손조가 무엇을 했고 쭉 기억을 하잖아요. 그거 외우는 게 일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왕족도 자기의 어떤 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해 왔던 거죠. 자, 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서국은, 서원왕은 서국의 32대 군주였어요. 물론 영성시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저는 이제 꽂힌 게 뭐였냐면, 바로 옹가예요. 옹가는 중국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국의 신학의 아버지인데요. 서라는 성은 본래 영에서 나왔는데, 이는 중국 고대 동이민족의 한 갈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대 중국의 동방민족에게는 새에 관한 신화와 난생신화가 널리 알려졌다. 그러니까 난생신화, 새와 관련된 거, 난생신화는 전부 다 동이족의 문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국의 서원왕도 난생신화의 주인공이죠. 이 얘기는 바로 우리 고구려의 주몽왕 신화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자, 서군한테는 궁녀가 있었는데 궁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데 알을 낳은 거예요. 알을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버렸어요. 버리니까 곡창이라고 하는 개가 이거를 물어다가 그쪽에 있는 가부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했더니 조금 지나서 따뜻하게 보호해줬더니 조금 지나서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더라.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서군이 서원왕을 데려다가 나중에 이제 임금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박물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이야기가 박물지에 또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상국으로 백기를 내고자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 운하를 파다가 붉은 활과 화살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하늘의 상서로움을 얻었다고 여겨 마침내 왕을 자칭하여 스스로를 서왕이라고 지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서국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보시면 서주시대 제후국 공포도잖아요. 여기가 진나라이고 여기가 채나라입니다. 이 채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주나라 모왕의 동생이에요. 상나라를 치고 나서 자기 동생인 숙도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봉해요. 그러니까 채숙도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채나라는 밑으로는 누구예요? 초나라를 견제하고 이 위로는 중원을 울타리가 되는 그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채나라입니다. 이 채나라 사이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서국이 있는 곳이에요. 고비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해수가 이거의 해수예요. 그런데 이라고만 써놨죠. 그리고 여기에 제후국이 없어요. 이 얘기는 이만큼의 넓은 지역을 바로 서국의 서원왕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서원왕의 신화 얘기 중에 하나는 서원왕의 주나라 때 모광이라든가 또는 강왕 시대의 사람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이 서원왕의 주나라의 이제 모광이 서쪽으로 순수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서원왕한테 그 뒤에 있는 나라 36개의 나라가 전부 다 서원왕한테 복종을 하겠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소리를 듣고 하루 만에 말을 달려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초나라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초나라 너 가서 서원왕 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라의 조나라의 시족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죠? 예. 하여튼간 조금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서국은요 천하라한테 한번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7년에 오나라한테 병합되는데 초나라가 치러 올 때 이 서원왕은 너무나 어지러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다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났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중상국 하북성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서 놀았거든요. 지금 이제 하북성으로 가면은요, 여기가 중상국이에요. 중상국은 원래 선후국이었다라고 하는데 BC 774년부터 BC 296년까지 있었던 중상국입니다. 원래 선우는 어떤 뜻이었냐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1973년에 이 선우황비가 발굴이 돼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은나라 기자의 후예였다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이 선우국은 어떻게 선우국을 이름을 지었냐면, 이 1968년에 진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춘추시대의 중원에 있는 170개의 국을 전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썼는데, 선우 항목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선우는 그 선조가 자성인데, 기자는 조선에 봉하고, 기자의 둘째 아들은 우에 봉했다. 여기서 자손들은 조선의 선과 봉지우를 따라 선우씨라고 했다. 그러니까 조선의 선자, 그러니까 우에 봉지된 우자를 따라서 우리가 선우씨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상국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렇게 있었어요. 이 그림만 보면 중상국이 굉장히 이때이때 보이죠? 곧 먹힐 것 같죠? 여기는 조나라고 여기는 연나라인 거예요. 곧 망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서 봤더니 중상국의 그 박물관에 가서 봤더니요, 전국에 파릉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국에 칠흥만 알고 있잖아요. 전국에 파릉이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8세기경 때 나와서 사실은 서기전 457년에 진나라에 한번 멸망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는데 407년에 또 한 번 이 나라한테 멸망해요. 그러다가 380년에 항공에 의해서 나라를 다시 수도를 도패해가지고 327년에 여기에 차광이 즉위하면서 국력이 엄청나게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조위 연과 함께 오국으로 칭해요. 이 한조위 연왕은 만승지국이에요. 만승지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1승이 뭐냐면 4마리의 말이 끄는 하나의 마차예요. 그 마차에 100명이 소속이 돼 있어요. 보급뿐만이 아니라 지휘관까지. 칼을 담당하는 사람, 활을 담당하는 사람. 그래서 1승이 100명이니까 만승이면 100 곱하기 만 하면은 10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병사가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상국은 제후국이라서 천승지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오국이라고 칭했던 거죠. 그래서 연나라를 쳐가지고 연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동을 빼앗아 와가지고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소 3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제사 지내면서 그 사실을 여기다 기록해요. 그런데 이거 기록하는데 중상국이니까 이런 기록은 다른 사기나 이런 데는 없잖아요. 왜 없겠어요? 없는 이유는 중상국의 우리 동이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에서 뺀 거예요. 이런 명문이, 이런 것들이 발굴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중상국의 역사를 몰랐던 거죠. 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그 296년에 조나라한테 사실은 멸망이 되는데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조나라도 치고 군사적으로 조나라도 치고 연나라도 치고 하니까 조나라가 굉장히 괴롭잖아요. 힘도 없고 그러다가 호복기사를 무령왕이 단행을 해가지고 국력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중상국을 쳤던 겁니다. 그래서 조나라는 296년에 조나라한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중상국에 가서 보니까 중상국에도 어마어마한 새들의 나라였어요. 이렇게 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렇게 동이족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소 김천 씨의 후손들, 우리 동이족의 나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라들이 멸망하면서 여기에 있는 백성들 또는 지도층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일부는
거기에 남아서 토착화가 됐을 것이고, 일부는 남쪽으로 이동했을 것이고, 일부는 우리 고조선 쪽에 이쪽으로, 요하 쪽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나라가 멸망할 때 진나라 말기에 보면 진승 5강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에 고조선과 국경에 있던 연나라, 조나라, 제나라, 이 사람들이 우리 동이족 국가들이잖아요. 동이족의 성씨를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조선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호안서를 쓴 법녀가 우리 이쪽에 산동에 있는 동이들을 요순 때부터 쭉 서술한 다음에 요와 동이로 연결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하 쪽에 있는 우리 동이족의 배달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살기가 좋았어요. 서화서 문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홍룡화 문화를 거쳐서 용이 최초의 용이 나오는 사회 문화를 가서 점을 치는, 복골이 나왔던, 우리 샤머니즘 나라잖아요. 민족이잖아요. 이렇게 점을 치는 이 부하 문화를 계승을 하고, 이 부하 문화에서, 이 봉황이 나오는 조보국 문화 갑니다. 조보국 문화에서 홍산 문화로 이어지는데요. 홍산 문화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북죠. 나무도 없고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문화들을 이 홍산 이름을 따서 홍산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홍산 문화는 초기 국가의 어떤 제반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담, 묘, 총도 갖추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계급이 분화가 됐어요. 그리고 분업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문명 단계에 접어드는 문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여기 객자현, 그 다음에 여기 남한기라고도 하고 내만기라고 하는 이곳도 기억해 주세요. 여기가 족봉입니다. 여기가 오한기고요. 여기 조금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덕일 교수님께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제자인 이병도 신석호가 그리고 이병도 신석호의 제자인 송호정이 어떻게 우리 당군을 부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저는 우리 당군의 역사성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군에 대한 그 기록은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247년도에도 사실은 나옵니다. 그런데 당군 신화, 제가 이제 신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허구라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화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군 신화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앞부분 한웅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군의 건국은 이제 서술로 잠깐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당군의 선조인 한웅이 하늘에서 홍익사상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내려와요. 그리고 풍백운사를 데리고 오면서 3,000명이 데리고 신시에 내려옵니다. 신시에 내려와서 질병, 농사, 행정, 이런 인간 법률, 이런 인간 365가지를 일을 다루면서 문화 강국을 이루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홍산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거를 보면은 홍산 문화의 꽃은 뭐니 해도 우화량의 여신묘이죠. 이 여신묘가 있는 위치에서 그 앞에 있는 산을 바라보면 산이 각각에 독립되어 있어요. 봉우리가 각각에 독립되어 있는데 이 여신묘에서 바라보는 산의 모양은 바로 이 돼지의 모양도 같고 곰의 모양도 같죠. 이 옥저렁의 이 모양과 기 모양과 똑같은 모양의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신묘뿐만이 아니라 여신묘 그 우화량에는 여러 총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덤들에서도 여기를 바라보면 이러한 산들이 나와요. 이러한 봉우리가 모습이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산은 우리 배달족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성산이라는 뜻이겠지요. 성스러운 산이라는 뜻이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우화량으로 묘로 가보겠습니다. 여신묘로 가보겠습니다. 여신묘에는 이렇게 중앙에
여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손족을 상징하는 새, 아까 태양과 하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새가 바로 새 날개하고 그 발톱이 발굴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곰족을 상징하는 이 곰발바닥도 여기에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전은 천손족과 곰부족이 융합된 신전일 거예요. 우리 단군신화 내용하고 똑같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사 장소와 제사 의례가 존재했다라는 걸 우리는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자기네의 종묘의 초기 형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죠. 우리 배달족의 문화인데 우리 배달족의 우리의 종묘의 초기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단군신화는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갈게요. 우리가 단군신화는 늦게 체록이 됐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는 널리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그 BC 2세기에 그 원형성에서 발굴된 그 청동 패식인데요. 패식이 뭐냐면 문패라든가 이런 데 장식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거가 좀 하지만 크기는 명암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예요. 이게 보면 새를 상징하는 새, 울타리 새 품 안에 뭐가 있어요? 호랑이, 곰, 그 다음에 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단군신화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는 게 이게 동산체의 객자현입니다. 여기에는 석축이 있어요. 하늘을 상징하는 동그란 석궁과 단과 그 다음에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단이 있고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 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천지인이 사람이 그 제단에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제사 지내겠죠.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요. 왜냐하면 내 조상이 하늘에서 있으니까. 왜냐하면 한웅이 내려왔잖아요. 하늘에 내 조상이 있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청동기 야련장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청동기 야련장이 나왔는데 탄소 측정 결과가 뭐예요? BC 2410년이에요. 우리는 고조선이 BC 2330년에 건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BC 2410년에 여기에서 청동을 재련했던 쪽은 누구겠어요? 단군의 단군의 선조인 한웅족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아까 남한기 제가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죠. 거기 저 꼭대기 거기에서 옥인장이 2개가 나왔어요.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천부인 3개를 가져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천부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울이다, 거울이다, 검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장이 나왔어요. 2개가. 그런데 이게 정식 발굴은 아니에요. 정식 발굴이 아니다 보니까 가짜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그 선수들하고 돼지 그림 그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홍산문화우화랑을 발견도 하고 발굴도 참여한 사람이에요. 고고학자인데요. 이 사람 때문에 중국의 옥기가 기속연대를 알게 된 것이 이 옥은 어떤 시대의 옥이야, 이 옥은 어떤 시대의 옥이야라고 하는 옥 전문가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저런 특별 전문가 수당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홍산의 옥저령, 옥조, 그 다음에 옥병과 같이 있었고 출처와 시대가 명확하다 하면서 이거는 홍산문화 옥인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루수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홍산문화 옥기 유형 연구라는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은 뭐냐면 홍산문화 옥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논문이에요. 이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 저 옥인장 맞아. 홍산문화 옥인장 맞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일찍부터 인장은 있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춘추, 운두추인데요. 누가 썼냐면 동중서가 쓴 거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은 한나라 때 그 유교로 국가 통치 이념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제시대의 항룡이 그림을 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옥새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옥저령의 뒤에 이런 기호가 있는 옥저령도 있었습니다. 인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그 글자의 뜻은 모르지만 글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농업과 수공업 생산이 굉장히 발전돼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래가 있었겠죠. 거래가 있었으니까 그 거래의 실물의 증거로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특히 국가의 행정기관의 권한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인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비구름 바람이 있잖아요. 아까 소금천시는 자기들이 숭배하는 새를 관직명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천손족은 하늘과 관련된 거를 관직명으로 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홍성 문화에는 이런 옥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람, 비, 구름을 상징하는 그러한 관직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한웅에 대한 행정조직 체계를 제가 이제 봤을 때 한웅이 있었고 그 밑에 운사라가 있었으며 그 밑에는 관직명이었겠죠. 실무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실무자들이 농사나 생명이나 질병이나 선악이나 형벌을 관장을 했을 겁니다. 인간일 360가지를 관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 아까 호랑이 나왔잖아요. 그럼 호랑이 부족은 어떻게 됐을까? 호랑이 부족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호랑이가 뛰쳐나갔으니까요. 자, 한웅이 우리 같이 통합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통합해 했는데 통합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마늘쑥 햇빛이라고 하는 증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웅족이 영향력이 미미한 곳으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대립하면서 있었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정복전쟁 시기였다면 호랑이 토템은 싸움에서 졌으면 이렇게 먹혀서 사라졌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까지도 호랑이는 산신으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민담 있잖아요. 민담 중에는 호랑이와 관계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1000편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국지 이서 외전에 이 얘기가 나오죠. 기록돼 있죠. 항상 10월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낮과 밤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이름은 무천이라고 하고 호랑이를 신으로 삼아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부정은 없어진 게 아니라 어느 쪽에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고조선의 유물과 유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으로 보는 우리 강역도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신단실기에 그 강역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고인돌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갔다 왔는데요. 여기도 고인돌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고인돌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그런 고인돌이죠. 그래서 단군신화를 좀 이제 해석을 한다라면, 단군신화에 대한 해석을 좀 정리를 한다라면, 한웅은 한인으로부터 천부인 3개를 받아왔어요. 실질적으로 인장 3개를 받아온 거죠. 받아와가지고 훈백, 운사, 우사를 무리를 데리고 3000명을 데리고 이주를 했어요. 신시에 정착했는데 그때 농사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선악, 형벌 등을 가지고 인간일 360가지를 전부 다 주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도시도 건설하고 행정조직 체계도 다시 정비를 하고 농사도 주관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물질이 풍부해졌을 거예요. 살기가 좋아졌다라는 거죠. 질병으로부터 생명도 보호했다라는 것은 의술이 발전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도 있어가지고 죄를 처벌함으로써 치안에도 힘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들이 살기가 좋았겠어요. 점점 살기가 좋았겠죠. 살기가 좋으니까 옆 부족들과 점점 더 이제 통합이 되어 가겠죠. 그런데 그 통합할 때는 피를 흘리지 않는 거를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대신에 기준은 있었겠죠. 그게 엄격해서 범부족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엄격한 기준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한웅시대 점점 부족 간의 연맹을 통해서 통치 범위가 많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또 다른 체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군이 이제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 당군 신화는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웅의 업적인 거예요.
한웅이 그 고조선의 전사로서 한웅이 어떻게 문명사회를 이루고 설계하고 통치했는지 그리고 체제를 세웠는지에 대한 역사를 갖다가 단군 신화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조에 대한 업적을 칭송하고 기르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세계 어느 나라의 건국 신화에도 없는 건국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죠. 유일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널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건국 이념입니다. 그런데 널 인간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척이 아니라 배타가 아니라 융합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큼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 민족이 없어요. 너가 같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가 아니라 이타가 되는 거예요. 아까 보였듯이 그 부족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많이 개선을 하면서 문화 강국을 이렇게 이뤘잖아요. 이 모든 것, 홍익인간부터 문화 강국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다? 바로 천손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손족이니까 우리가 이런 널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요, 여기 그 삼종사무인데요. 여기가 그 홍합나철, 그 다음에 김교원 선생, 그 다음에 서일 선생님이 계시는 이 삼종사료입니다. 여기에 가면은요, 보기는 이런데 아마 김순희 여기, 서울지부장님이랑 같이 가셨을 텐데요. 풀이 굉장히 무성해요. 가는 길도 없어요. 지금 여기는 안 무성해 보이는데, 여기까지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좀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이렇게 계시는 거가 우리, 그 단조사고, 그 다음에 신단실기, 몽배금 태조에서 말했던 우리 배달족의 역사와 굉장히 오버랩이 됐어요. 여기 이렇게 계시니까 오시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이족의 역사도 이렇게 간신 밖에 있고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신화는 사실 역사적인 것들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화 속에 숨어있는 상징들을 해석해내면 우리가 다른 역사들도 복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놓친 동이족의 신화들을 그 신화 속에 있는 상징들을 찾아낸다면 우리 동이 배달족의 역사를 복원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